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한강 다리의 화려한 조명들은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슬픔에 잠겨 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 눈물의 한가운데 한아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철저한 타인의 공간이 되어버린 박상진 관장의 저택에서 쫓겨난 직후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의 조각들, 몇 권의 낡은 예술 서적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송어울이 전부였다. 그녀를 길러준 양아버지, 박상진 관장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존경받는 미술계의 거장이자 자상한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름이 그의 비밀스러운 거래. 즉,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진품으로 감정한 국보급 도자기를 암흑가의 거물에게 빚 대신 넘기려는 계획을 알아차렸을 때 그의 위선은 산산조각났다. 네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내가 너를 걷어주지 않았다면 넌 여전히 고아원 구석에서 먼지나 먹고 있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름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10년 넘게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준 유일한 은인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천재적인 감정 능력을 이용할 도구로 여겼을 뿐이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고, 쓸모가 없어지거나 방해가 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 차가운 진실이 비에 젖은 그녀의 몸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그녀를 유혹하듯 일렁였다. 저곳으로 뛰어들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강변의 한적한 산책로였다. 거센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희망도, 미래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녀가 공허한 눈으로 강물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급박한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때렸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녀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불과 한 뼘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비에 젖지 않은 완벽한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TK그룹의 총수, 권지훈이었다. 그는 중요한 인수 합병건을 앞두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인적 드문 이곳을 찾았다. 그런데 웬 여자가 유령처럼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미간이 짜증으로 좁혀졌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아름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빛 속에서도 조각처럼 뚜렷했다. 날카로운 턱선, 오만한 콧날, 그리고 그 무엇도 담고 있지 않은 깊고 검은 눈동자. 그 눈은 마치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듯 차갑기만 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 공허하고 절망에 찬 눈빛, 흔한 자살 소동이거나 돈을 노린 사기꾼일 것이라 그는 짐작했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갑에서 두꺼운 수표 한 장을 꺼내려 했다. 그것으로 이 불쾌한 만남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멈칫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여자의 얼굴에 맺힌 것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세상 전체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무너져 내린 신뢰의 잔해였다. 아주 오래전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바로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순간적인 동요가 그의 얼음장 같은 표면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아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건네려는 돈이나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지 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지나쳐 다시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권지훈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서 저렇게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차에 타려던 발걸음을 돌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름이 뭐지? 그의 질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는 미묘하게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집요함의 아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그를 똑바로 향했다. 그 눈 속에서 권지우는 꺾이지 않은 자존심을 보았다. 그는 박상진 관장에 대한 보고서를 떠올렸다.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늙은 여우. 보고서의 한 구석에 있던 가족 사항, 양녀 한아름, 전제적인 안목을 지닌 미술품 감정사.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권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는 박상진을 무너뜨릴 완벽한 카드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카드가 비에 젖은 채의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박상진 관장에게서 도망친 건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아름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의 동공이 놀람으로 커졌다. 이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그를 아는 거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권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적을 공격할 가장 날카로운 비수이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병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절망 속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복수할 기회,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 그의 제안은 구원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고 차가웠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아름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박상진보다 더 교활한 또 다른 약탈자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가. 다시 거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남자의 위험한 제안에 그녀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그녀의 삶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 질문에 권지훈의 입가에 옅은 만족의 미소가 번졌다. 계획의 첫 단추가 완벽하게 꿰어졌다. 그는 자신의 차 뒷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가죽 냄새가 흘러나왔다. 비에 젖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일단 타. 자세한 이야기는 가면서 하지.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아름은 잠시 망설였다. 이채 오르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의 삶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긁어모아 차가운 차체에 손을 얹고 그의 세상 속으로 발을 들였다. 차가 미끄러지듯 밤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아름은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녀의 지옥 같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더 깊고 어두운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권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아름,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재능, 그리고 박상진에 대한 그녀의 증오. 이 모든 것은 그가 계획한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박상진의 숨통을 끊고 미술계의 더러운 커넥션을 장악하여 TK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는 결코 감상적인 자선사업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앞에 멈춰 섰다. 지배인이 허리를 굽히며 그들을 맞았다. 권지훈은 아름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내일 아침 내 사람이 찾아갈 거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줄 테니.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감시와 통제에 대한 선언이었다. 아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스위트룸에 홀로 남겨진 아름은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몇 시간 전의 절망과는 다른 종류의 막막함이 밀려왔다. 박상진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이제는 권지훈이라는 더 크고 화려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감옥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창문이 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인 송어울을 꺼내들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한아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반드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아름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몸에 닿는 시트의 감촉은 미단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 모든 호사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이질적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잘못 던져진 소품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차가운 빗줄기,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권지훈의 검은 눈동자. 그녀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칼날처럼 반듯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김 비서라고 소개했다. 권지훈의 비서였다. 한아름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물건들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과 최신형 스마트폰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 있는 옷들로 갈아입으시고 1시간 뒤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본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름은 거울 앞에 섰다. 고급스러운 소재의 블라우스와 몸에 꼭 맞는 슬랙스는 어제 초라했던 그녀를 완벽하게 지원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다. 이 옷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 삶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씌운 또 다른 가면일 뿐이었다. 새로 개통된 스마트폰은 조용했다. 연락할 사람도. 그녀를 찾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정해진 시간에 로비로 내려가자 김 비서가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검은 세단으로 안내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서울의 심장부로 향했다. TK그룹의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다. 건물은 그 자체로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아름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회장의 비서가 직접 안내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자.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비치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고요했으며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권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아름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였다. 힘의 차이를 각인시키려는 행동이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아. 그는 턱짓으로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아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권지우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한아름, 26.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10살 때부터 박상진 관장의 후원으로 성장. 대한민국 최고의 신진 미술품 감정사 중 한 명. 내가 아는 게 맞나?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아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모든 과거가 이미 그의 소나기에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박상진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미술품 밀거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에게서 버림받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상처를 헤집었다. 아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그녀는 그의 의도를 떠보는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권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간단해. 난 박상진을 무너뜨리고 싶다. 그는 내 사업에 아주 귀찮은 걸림돌이거든. 그리고 당신은 그를 무너뜨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지배자처럼 보였다. 당신은 박상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봐왔어. 그의 수법, 그의 약점, 그의 비밀까지. 내게 그 정보를 제공해. 그리고 내 사람이 되어서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의 제안은 잔인할 정도로 명료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아름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분노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박 관장처럼 나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권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믿으라고 한 적 없어?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문제니까. 박상진은 당신의 재능을 훔쳤지만 나는 당신의 재능의 값을 지불하겠다. 아주 비싼 값으로.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당신은 TK그룹 소속의 수석 감정사가 된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주거를 제공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상진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 그의 그림자조차 당신에게 닿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계약서를 아름 앞으로 밀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충성해야 해. 당신의 눈과 당신의 지식,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박상진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그의 말은 유혹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쇠사슬의 감촉이 느껴졌다. 아름은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조항들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TK그룹의 통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또 다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본 권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복수의 칼자루를 쥘 것인지 아니면 다시 거리로 나가 박상진의 보복에 떨며 평생을 숨어 살 것인지.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해주지. 나 없이 당신 혼자서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어.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힘도, 돈도, 기댈 곳도 없었다. 박상진은 미술계뿐만 아니라 정재계에도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복수심뿐이었다. 그리고 권지훈은 그 복수를 실현시켜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양아버지의 경멸에 찬 얼굴과 자신을 내쫓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아름은 눈을 뜨고 결심한 듯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가는 필체는 단호했다. 한아름. 그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했다.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권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계획대로 최고의 말을 손에 넣었다. 환영한다. 한아름 씨. TK그룹에 온 것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소유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김 비서가 다시 들어와 그녀를 새로운 거처로 안내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 최고급 가구, 그리고 그녀가 필요로 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 넓고 화려한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김 비서는 현관에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손에 든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그녀를 구원할 동아줄일까? 아니면 그녀의 목을 조를 올가미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어제와 똑같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권지훈이 제공한 아파트에서의 첫 며칠은 고요한 감옥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공간, 그러나 그만큼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한아름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훈이 제공한 태블릿으로 전 세계의 미술품 경매 기록과 논문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박상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지금,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자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의식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식을 갈고 닦으며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눈을 예리하게 벼렸다. 약속된 날, 김 비서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의 새로운 직장은 TK그룹 본사 빌딩의 1층과 2층을 차지하고 있는 TK 아트 스페이스였다. 그곳은 단순한 갤러리를 넘어 미술품 투자와 관리를 총괄하는 TK그룹의 예술 사업 핵심부였다. 통유리로 된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벽에 걸린 거장들의 작품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전시된 공간. 그곳의 공기는 우아했지만 서늘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오 관장이라는 중년 남성에게 소개했다. 오늘부터 회장님 직속 특별 고문으로 일하게 될 한아름 씨입니다. 오 관장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과 불쾌감을 아름은 놓치지 않았다. 낙하산. 그것도 회장의 총애를 받는 정체불명의 젊은 여자. 그의 눈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아름은 굳이 그들의 오해를 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예상보다 빨리 주어졌다. 권지훈이 직접 내린 지시였다. TK 아트스페이스가 거액을 들여 매입하기로 한 유명 컬렉터의 근대 미술 컬렉션에 대한 최종 검토였다. 오 관장은 이미 자신의 팀과 함께 몇 주에 걸쳐 감정을 마친 상태였다. 모든 작품이 진품이며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는 보고서가 권지훈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름의 합류는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고 그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처럼 비쳤다. 그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아름을 컬렉션이 보관된 수장고로 안내했다. 한 고모님의 천재적인 안목을 한번 볼 수 있겠군요. 저희 같은 평범한 전문가들은 놓쳤을 만한 무언가를 발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 있었다. 아름은 그의 도발에 응수하는 대신 묵묵히 작품들 앞에 섰다. 수장고의 서늘한 공기 속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림들이 뿜어내는 고유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박상진 밑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서류나 과학적 분석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지만 작품 자체가 가진 영혼과 역사는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한 점 한 점 작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다른 감정사들이 루페를 들고 캔버스의 표면을 들여다볼 때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작품 전체의 균형과 색의 조화, 그리고 붓터치에 담긴 작가의 감정을 읽어냈다. 대부분의 작품은 완벽했다. 그러나 컬렉션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된 화가 박수근의 미공개작으로 알려진 그림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관장과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림은 누가 봐도 박수근 특유의 화관감 같은 질감과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선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제작 연도와 서명, 작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아름은 그림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림은 완벽하게 작가를 모방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작가의 고뇌와 시대의 아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기교만 남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현대적인 유화 보존제의 화학 약품 냄새를 맡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림에서 날 수 없는 냄새였다. 이 작품 위작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수장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관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작품은 국내 최고의 감정위원들의 검증까지 마친 작품입니다. 당신 같은 젊은 아가씨가 뭘 안다고 함부로 단정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아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오 관장을 마주보며 말했다. 관장님 말씀대로 이 위작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화가의 기법을 수년간 연구한 장인의 솜씨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그녀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 가장 어두운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다. 박수근 화백은 가난 때문에 물감을 아껴 쓰기 위해 여러 색을 겹쳐 칠해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이 부분은 단일한 검은색 안료를 사용해 그 질감을 흉내만 냈어요. 이건 화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그 자신감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수장고의 문이 열리고 권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 관장은 회장의 등장에 힘을 얻은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이자가 지금 우리 팀의 명예와 수억 원짜리 계약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권지훈은 오 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아름에게 물었다. 확신하나? 아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권지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본사 연구실의 아르테미스 팀을 불러 지금 당장 비파구의 성분 분석을 실시하도록. 아르테미스는 TK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첨단 예술품 과학 분석팀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아름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그림의 일부에서 1990년대 이후에나 상용화된 합성 안료 성분이 검출되었다.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걸작은 한순간에 값싼 모작으로 전락했다. 오 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다른 직원들은 경애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숨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다. 그날 저녁 권지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아름을 불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덕분에 수십억을 아꼈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박상진은 당신의 무엇을 보고 데려간 건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의 눈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그건 무기더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무기를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지. 이제부터 함께 고민해 봐야겠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아름은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렸다. 저는 회장님의 무기일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권지우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젯밤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는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보석이 마침내 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보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선 본능적인 끌림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갤러리에 홀로 남은 아름은 진품 박숙은 화백의 그림 앞에 섰다. 나무와 두 여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그림의 액자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곳은 비록 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일지 몰라도 그녀가 사랑하는 예술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작은 위안과 희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새 장 안에서 날개를 단련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겠다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몇 주가 흘렀다. 한아름은 점차 TK 아트 스페이스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하거나 혹은 질투 섞인 두려움으로 대했다. 그녀는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권지훈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유리세장 속의 삶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녀는 예술이라는 익숙한 세계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보이지 않는 목줄은 여전히 권지훈이 쥐고 있었다. 그의 감시는 공기처럼 존재하며 그녀가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박상진은 분노와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름이라는 완벽한 감정 도구를 잃은 후 그의 불법적인 사업은 곳곳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직접 감정한 몇몇 위작들이 거래 과정에서 발각되어 암흑가의 파트너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었다. 돈과 신뢰를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 그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한아름의 배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길러준 은혜도 있고 그는 이를 갈며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그는 아름을 되찾아와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이었고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품이었다. 탐정의 보고는 박상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름이 단순히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숙적인 권지훈의 비호 아래 TK그룹의 특별 고문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는 사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자신의 가장 아끼던 장난감을 라이벌에게 빼앗긴 기분이었다. 분노는 이내 교활한 계략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름을 되찾기 위해 그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후벼파기로 결심했다. 그만이 알고 있는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족소에 묶어둘 수 있는 마지막 무기. 바로 그녀의 과거였다. 어느 날 저녁, 아름은 자신의 아파트로 배달된 작은 소포를 받았다. 철저한 보안을 뚫고 배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고해진 아동용 그림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별님 달님, 그녀가 보육원에 있던 시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읽어주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자 익숙한 그림과 함께 잊고 싶었던 기억의 편린들이 예고 없이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차가운 복도, 희미한 울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친구 민준이의 작은 뒷모습.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공황 발작이었다. 아름은 비명을 지르며 그림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망령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박상진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육원의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며 재능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던 악마였다. 민준이는 그림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박상진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보육원에서는 다른 곳으로 입양되었다고 했지만 어린 아름은 알고 있었다. 민준이가 박상진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포는 그녀가 박상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었다.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새로 지급받은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 넌 내 것이야. 아르마. 짧은 메시지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박상진. 그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를 손에 쥔 채 그녀를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권지훈이 만들어준 안전한 성벽은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 박상진의 그림자는 어디든 그녀를 따라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 TK 아트 스페이스의 자신감 넘치던 특별 고문은 사라졌다. 아름은 다시 겁에 질린 작은 고아 소녀로 돌아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권지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만약 자신이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에게 들키게 되면 그 역시 박상진처럼 자신을 가차없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다시 버림받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다. 그녀의 변화는 날카로운 권지훈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회의 시간 내내 창백한 얼굴로 불안하게 떨고 있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김 비서 역시 그녀의 업무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종종 멍하니 있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권지훈은 자신의 자산에 생긴 갑작스러운 불안정성에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그 원인에 대한 의문과 아주 희미한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걱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아파트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가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무언가에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은 그가 처음 한강변에서 보았던 절망에 찬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대체 무엇이 저토록 강한 그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일까? 박상진의 짓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기에 이토록 치명적인 것일까? 그날 밤, 아름은 불 꺼진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그림책이 들려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차갑게 울렸다. 또 다른 메시지였다. 내일 저녁 7시 N갤러리 개관 파티에 거기서 기다리지. 그것은 협박이자 명령이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온몸을 떨었다.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새 장은 이제 그녀의 과거라는 유령에 잠식된 진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권지훈의 힘도 TK그룹의 권력도 자신을 이 악몽에서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상진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었고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절망했다. N갤러리의 개관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지만 한아름에게는 저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걸친 채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를 유령처럼 헤맸다. 미술계의 저명 인사들이 나누는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대화들이 그녀의 귀에는 멀고 공허하게만 들렸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단 한 사람,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낸 악마, 박상진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당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그리고 마침내 군중 속에서 그 익숙하고도 혐오스러운 얼굴을 발견했다. 박상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아름을 발견하자 정말로 걱정하는 양아버지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한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아름아, 여길 어떻게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 권지훈이라는 자가 너를 잘 챙겨주지 않는 게로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오렴.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단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리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이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 아이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구는 게 좋을 거야.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 아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붙잡고 그녀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고 머리는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박상진의 손목을 가로막는 단단하고 차가운 손길이 있었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나타나 두 사람 사이에 얼음 장벽처럼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파티장의 활기찬 공기를 순식간에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 관장님, 제 직원이 몸이 좋지 않은 것 같군요. 이만 데리고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아름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 듯 자신의 커다란 손을 그녀의 허리에 가볍게 얹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박상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 권 회장님, 제 딸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그만... 권지우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기자들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크고 명료했다. 따님이라고요, 한아름 씨는. 우리 TK 그룹이 삼고 초려 끝에 스카우트한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한 고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회사의 귀중한 인재를 괴롭히는 일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파티장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박상진이 발굴하고 키웠다고 알려진 한아름이 사실은 TK그룹의 스카우트된 인재라는 것, 그리고 박상진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암시. 그것은 박상진이 평생 쌓아온 자비로운 후원자라는 이미지에 정면으로 흠집을 내는 발언이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박상진의 얼굴을 희미하게 굳게 만들었다. 권지훈은 더 이상 그에게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굳어버린 아름을 데리고 파티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차 안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름은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권지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가 직접 나서야 하는 소동을 만들었다. 그는 분명 화가 났을 것이다. 자신을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길거리로 내쫓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사과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권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앞만 바라본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자가 뭐라고 했지? 그는 파티장에서의 공개적인 소동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박상진이 그녀에게 속삭였던 사적인 위협에 대해 묻고 있었다. 아름이 대답을 망설이자 그가 다시 한번 재촉했다. 그가 쥐고 있는 패가 대체 뭐야? 내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당신을 지킬 수는 없어. 그는 처음으로 계약기 아닌 개인으로서 지킨다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무심한 듯한 진심에 아름의 마음속에 단단히 걸어 잠갔던 빗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비밀을 꺼내놓았다. 보육원에서의 일들. 그림의 천재적이었지만 박상진에게 반항하다 사라져버린 친구. 민준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녀의 삶 전체를 올가매는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그녀의 고백은 두서가 없었고 때로는 울음에 막혀 끊어지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약한 부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이제 그는 자신을 경멸하거나 혹은 동정하겠지.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비참한 일이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긴 고백이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지쳐서 말을 멈췄을 때 그는 공허한 위로나 값싼 동정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강력한 한마디를 던졌다. 그게 그놈의 무기였군. 그렇다면 그 무기를 부셔버리면 되는 일이야. 그놈과 함께. 그의 차가운 논리는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분석해야 할 데이터이자 공격해야 할 적의 약점으로 인식했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절망에서 전략으로 바뀌었다. 권지우는 날카롭고 정확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민준이라는 아이가 사라진 게 정확히 언제지 다른 아이들은 없었나? 그걸 목격한 사람은 어떤 증거든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는 그녀의 끔찍한 기억들을 방역을 위한 퍼즐 조각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박상진의 과거와 그가 연관되었던 보유권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파트 앞에 차가 멈췄다. 아름이 차에서 내리려 할 때 권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한아름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그놈의 피해자가 아니야. 내 무기다. 그리고 내 무기는 부러지지 않아. 알겠나?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큰 격려로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차가운 계산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하지만 단단한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공포는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박상진에 대한 방역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권지훈의 지시 아래 TK그룹의 최고 전개 요원들로 구성된 팀이 꾸려졌다. 한아름은 더 이상 보호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자 핵심적인 조언자로서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밤늦게까지 권지훈의 집무실이나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서 그들은 아름의 기억 조각과 낡은 서류들 그리고 복잡한 자금 흐름을 맞추며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공동의 적을 가진 동지처럼 보였다. 권지훈의 팀이 확보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토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름은 박상진이 후원했던 보유권의 낡은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심코 다른 보유권의 파일을 클릭했다. 약 20여 년 전에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보유권 기록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세상에 대한 반항심과 분노로 가득 찬 그러나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강렬한 눈빛의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리고 파일에 적힌 이름 고지훈. 그녀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며 결코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지금의 권지훈 회장의 눈과 똑같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냉혹할 정도로 차갑고 누구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그의 성격.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한 소년이 만들어낸 갑옷이었다. 그 역시 자신처럼 버려지고 상처받고 홀로 세상과 싸워야 했던 것이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무력한 어린 시절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조용히 파일을 닫고 자신의 발견을 가슴속에 묻었다.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은 그녀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도 새벽까지 권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자료를 검토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보유권의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저편에서 민준이가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민준아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비명을 들은 것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던 권지훈이었다.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는 식은땀에 젖은 채 소파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순간 망설였다. 회장으로서의 그는 그녀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린 소년 고지훈은 그녀의 공포를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흔들어 깨우는 대신 떨리는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꿈일 뿐이야. 그의 낮은 목소리의 아름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표정에는 늘 있던 차가운 냉소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연민도, 동정도 아닌 깊은 이해심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변명을 하려 할 때 그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고문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한 외로운 두 영혼이었다. 한참 후에야 아름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파일을 봤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희망의 집 보육원 기록이요. 고지훈이라는 이름의 소년에 대한 그녀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권지훈의 얼굴이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녀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후회했다. 그녀가 황급히 자신의 말을 주워 담으려 할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희미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죽었어. 그것은 명백한 부정이었고 다시 벽을 세우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고통과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부정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있었다. 그 부인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하지. 김 비서가 데려다 줄 거야. 그는 차갑게 등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아름은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얼음 성벽은 다시 견고하게 닫혔지만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 성벽에 난 아주 작은 균열을 그녀는 이제 가면 뒤에 숨은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두려움과 감사함의 혼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조류가 움직이고 있었다. 권지훈의 팀은 한아름의 조언을 바탕으로 박상진의 자금줄을 샅샅이 추적했다. 그의 주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유령 회사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불법적인 돈의 흐름이 하나둘씩 포착되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박상진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그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공개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만 했다.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범죄 현장을 대중 앞에 그대로 노출시켜야 했다. 완벽한 함정을 위한 계획은 권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탄생했다. 매년 TK그룹이 주최하는 VIP 초청 국제 아트 옥션. 전 세계의 VVIP 컬렉터들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화려한 무대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계획은 대담했다.
먼저 미술계에 사라졌던 추상화의 거장, 김환기의 미공개 걸작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박상진의 끝없는 탐욕과 예술에 대한 얄팍한 지식이라면 이 미끼를 절대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권지훈의 팀은 이 걸작을 위한 가짜 출처와 스토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해외의 무명 아트 저널의 기사를 싣고 정보원을 통해 박상진의 귀에 소문이 흘러 들어가도록 조작했다. 미끼를 던질 낚시꾼도 필요했다. 박상진이 믿을 만한. 하지만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법한 인물. 수소문 끝에 최근 사업 실패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 중개업자를 섭외했다. 권지훈은 그의 빚을 모두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번 연극의 조연 역할을 맡겼다. 예상대로 소문을 접한 박상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중개업자를 통해 작품을 확인한 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아름이라는 절대적인 눈을 잃어버린 그는 자신이 고용한 어설픈 감정사들의 소견과 자신의 탐욕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권지훈의 무대에서 권지훈을 상대로 거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함정의 핵심인 걸작은 권지훈이 비밀리에 고용한 세계 최고의 위작 전문가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림은 김황희 화백의 화풍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어지간한 전문가들은 물론 최첨단 과학 장비로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정교함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오직 한 사람, 한아름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아주 미세하고 의도적인 오류들이 숨겨져 있었다. 아름은 위작 제작 과정을 직접 감독하며 마치 서명을 남기듯 자신만이 아는 덫을 그림 곳곳에 심어두었다. 이것은 박상진을 향한 그녀의 차가운 복수 선언이었다. 마침내 경매의 밤이 밝았다. TK그룹 본사 빌딩에 위치한 옥션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부호들과 유명 인사들, 그리고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이 샴페인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박상진은 자신의 자금 줄인 암흑가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경매의 호스트인 권지훈과 한아름은 완벽한 비즈니스 커플의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우아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소란스러운 파티장 한가운데서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수많은 예술품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상기된 목소리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드디어 미술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거장 김환기의 전설적인 걸작. 푸른 밤의 메아리를 공개합니다. 무대 뒤편에서 조명을 받으며 그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깊고 푸른 색채가 만들어내는 우주적인 공간감은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아름다웠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사회자의 첫 호가와 함께 경매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다. 박상진은 대리인을 통해 느긋하게 입찰에 참여하며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해 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 작품을 낙찰받아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고 동시에 권지훈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줄 참이었다. 권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매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서 나름은 차갑게 식은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침내 경매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경쟁자는 없어 보였다. 박상진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사회자가 경매봉을 높이 치켜들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천억의 카운트 들어갑니다. 천억. 한 번 천억. 두 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사회자가 경매봉을 내리치려는 찰나였다. 함깐만요. 고요한 장내를 가르는 차갑지만 맑은 목소리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한아름이었다.
그녀는 손에 마이크를 쥔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던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비췄다. 박상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권지훈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서막이 끝나고 드디어 잔인한 복수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무대 위로 올라선 한아름에게 경매장의 모든 시선이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당황한 경매사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박상진. 그리고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자의 고요함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권지훈. 카메라는 주민하여 그녀의 모든 표정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침착하지만 장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걸작입니다. 그녀는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다. 위대한 예술가. 김황희 화백의 스타일과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깊은 존경심마저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매장의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그림은 김황희 화백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작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경매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상진의 대리인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박상진 역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무대를 노려보았다. 증거를 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바로 이 순간을 아름은 기다려왔다. 그녀는 과학적인 용어를 늘어놓기 전에 먼저 그녀만이 가진 절대적인 눈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작품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김황희 화백은 이 시기에 파리에서 공수한 특정 테레비뉴와 아마인유를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푸른색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우주적인 공간감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 그림의 푸른색은 아름답기는 하나 그 깊이가 없습니다. 영원히 빠져나간 푸른색입니다. 미술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본질적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붓터치를 보십시오. 아주 미세하지만 망설임이 느껴집니다. 위대한 거장의 손끝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모방자의 주저함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한편의 시와 같았고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의 기술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예술가의 혼을 심판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긍정하기 시작할 무렵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통제실에 있던 김 비서가 다음 증거를 띄운 것이다. 아름의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더욱이 잠시 전 휴대용 분광 스캐너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그림에서는 피그먼트 레드 254, 일명 PR 이보숙사 안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안료는 1974년에 처음 발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적힌 제작 연도는 1968년입니다. 스크린에는 화학 성분 분석 데이터가 그래프와 함께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 증거였다. 장내는 이제 경악으로 가득 찼다. 아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위작을 증명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박상진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위작이 이 경매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박상진의 유령 회사들로부터 시작되어 중개인을 거쳐 이 위작을 구매하기까지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권지훈의 팀이 해킹으로 확보한 은행 거래 기록, 비밀 장부, 그리고 결정적인 이메일들이 대중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그림은 처음부터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진 관장과 그의 범죄 동업자들이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스크린에는 박상진이 오늘 경매장에 함께 온 암흑가의 거물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박상진의 동업자들 사이에서 패닉이 번지기 시작했다. 아름은 그의 과거 범죄까지 엮어 넣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범죄는 아닙니다. 그저 가장 오만하고 가장 어리석었던 범죄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과거 모든 위선에 대한 심판이었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던졌고 참석자들은 경멸과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박상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동업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다 출입구를 막아선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코너에 몰린 박상진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무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저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를 걷어주고 키웠는데 감히 나를 물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부셔버릴 수도 있어.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추악한 괴물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가 분노에 차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는 순간 경매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지훈의 법무팀이 미리 넘긴 증거를 바탕으로 움직인 것이었다. 그들은 박상진에게 다가가 사기, 횡령,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는 가운데 박상진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박상진의 눈이 무대 위에 선 아름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와 복수에 대한 맹세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조명 아래 꼿꼿하게 서서 그의 마지막 발악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괴물과 싸워 이긴 것이다. 바로 그때 권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팔을 지지하듯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조용하고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완벽한 함정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차갑고 공개적으로 집행된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상진에게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악몽.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미로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제국, 명성과 부, 그리고 교묘하게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한낱 계집애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 말과 권지훈이라는 오만한 애송이가 휘두른 돈의 힘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뒤집혔고 분노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해야 했다. 그의 변호사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여론은 그를 세기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긴 수감 생활뿐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의 정신은 기이한 평온을 되찾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평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자의 섬뜩한 평온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충복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이었다. 며칠 후 검찰 조사를 위해 이동하던 호송 차량이 계획된 사고에 휘말렸다. 혼란을 틈타 박상진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경찰과 언론이 그의 행방을 쫓으며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한아름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자 그의 가장 끔찍한 배신자였다. 그는 그녀를 죽여야 했다. 하지만 그냥 죽여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하여 그녀가 감히 자신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세상에 증명해야만 했다. 한편 아름은 권지훈의 철저한 보호 아래 그의 펜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박상진의 체포 이후 그녀는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탈주 소식은 그 짧은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두려움이 다시 그녀를 덮쳤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녀 곁에는 권지훈이 있었다. 그는 수십 명의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녀가 단 한 발자국도 혼자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의 통제는 숨 막혔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박상진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했다. 그는 권지훈의 철벽 같은 경호를 정면으로 뚫을 생각이 없었다. 대신 그는 아름의 가장 깊은 심리를 이용했다. 그는 아름이 보육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유일한 친구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아름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거짓으로 애원하게 시켰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절박한 목소리에 아름의 이성은 무너졌다. 그녀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이 알려준 장소로 혼자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였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친구가 아닌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박상진의 충복들이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그녀는 약물이 묻은 천에 입이 막힌 채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악몽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권지우는 아름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통제의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 밑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는 즉시 DK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책상을 내리치는 그의 주먹은 그가 얼마나 병정심을 잃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름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나직지만 끔찍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희미하게 코를 찌르는 유화 물감 냄새. 이곳은 박상진이 재능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위작을 만들게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던 버려진 창고였다. 그녀의 기억 속 가장 끔찍한 장소. 그녀가 묶여있는 의자 앞에는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에 박상진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존경받던 미술계의 거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였다.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으로 돌아왔구나, 아르마.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네가 모든 것을 시작했던 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니? 그는 창고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낡은 캔버스들과 그림 도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썼을 법한 작은 책상들이 널려 있었다. 저기 봐라, 내 친구 민준이가 마지막 그림을 그리던 곳이야. 그 아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 결국 내 사업 파트너들에게 아주 좋은 값에 팔려갔단다.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장기라도 다 팔린 채 썩어가고 있겠지. 그의 잔인한 고백의 아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은 악마야. 박상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악마 아니.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고 의미를 부여했어. 그런데 넌 감히 내 창조주를 배신했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턱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내 최고의 걸작품이 될 기회. 그는 창고 구석에 놓인 거대한 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 권지훈이 너를 구하러 오겠지.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더러운 기억의 창고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거야. 완벽한 비극, 완벽한 예술 작품이지. 한편, 권지훈은 아름이 남긴 마지막 통화 기록을 통해 그녀가 향한 곳이 서울 외곽의 공장지대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박상진의 과거 행적과 그가 소유했던 부동산 목록을 대조하던 중 마침내 그 버려진 창고의 존재를 찾아냈다. 그곳은 박상진의 모든 범죄가 시작된 심장부였다. 그는 경찰 특공대의 진입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아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경호팀 소수만을 데리고 직접 창고로 향했다.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그의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기도했다. 제발. 그녀가 무사하기를.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상진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경호팀에게 외부를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홀로 낡은 창고의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의자에 묶인 채 필사적으로 그에게 눈짓을 보내는 아름과 그 옆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 박상진,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폭탄의 타이머였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셨군. 환영하네, 권지훈 회장. 내 마지막 걸작의 완성을 축하하러 와주다니 영광이야. 박상진의 목소리가 어두운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낡은 창고 안. 째깍거리는 폭탄 타이머 소리가 두 남자의 숨 막히는 대치 속을 파고들었다. 박상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연극 배우처럼 광기 어린 독백을 쏟아냈다. 우리는 똑같아. 권지훈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지. 넌 내 최고의 작품을 훔쳐갔어. 그는 권지훈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다는 듯이 비웃었다. 네가 보육권 출신의 고지훈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놈도 결국 버려진 쓰레기였어. 네가 저 애를 구원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넌 그저 더 크고 화려한 세장을 저 애에게 채워줬을 뿐이야. 박상진의 말은 날카로운 독침처럼 권지훈의 과거를 찔렀다. 순간 그의 눈앞에 희망 없던 어린 시절의 망령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름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믿음과 꺾이지 않은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구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가 사랑하게 된 단 한 사람이었다. 그 깨달음이 그의 흔들리던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박상진의 뒤틀린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틀렸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너는 파괴하고 나는 지킨다.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심리전이 끝나는 순간 행동이 시작되었다. 째깍거리는 타이머는 이제 1분도 차에 남지 않았다. 권지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맹수처럼 바닥을 박차고 박상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보유권 뒷골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생존을 위한 싸움의 방식이었다. 박상진이 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권지훈은 그의 손목을 꺾어 간단히 제압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아니었다.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무자비한 일격이었다. 권지훈은 쓰러진 박상진을 뒤로 한 채 망설임 없이 아름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내가 왔어. 그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와중에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손길로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타이머의 붉은 숫자는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었다. 실쿠 8. 아름의 눈에 다시 공포가 서렸다. 아름아, 날 봐, 나만 봐. 그가 그녀의 뺨을 감싸며 속삭였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순간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창고에 깨진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들이 땅으로 굴러떨어지고 권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은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음이 터져 나왔다.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화염이 낡은 창고와 그 안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모든 악몽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길과도 같았다. 권지훈은 떨고 있는 아름을 품에 단단히 끌어안았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그의 경호팀이 현장을 포위했다.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박상진은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사건 이후 박상진의 재판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스캔들이 되었다. 그의 미술품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보유권을 둘러싼 추악한 비밀들과 아동 착취, 그리고 민준이의 실종 사건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백일해 드러났다.
정의는 마침내 그에게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아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소한 소리에도 공황 상태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권지우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를 과보호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닻이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 주었고 그녀가 입맛이 없을 때는 직접 만든 죽을 가져다 주었으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그녀를 돌보는 과정은 권지훈 자신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아름의 상처를 보듬으며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고지훈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그녀 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껍질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전략과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유대로 변해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새벽이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끝이 났다. 아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가 아닌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권지훈이 그녀의 등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다 끝났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새로운 아침이야. 그의 입맞춤은 구원자의 절박한 열정이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는 동반자의 부드러운 확신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박상진이라는 악몽뿐만 아니라 각자의 과거라는 감옥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눈부신 여명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 2년 후, 봄의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TK그룹 본사 1층에 TK 아트 스페이스는 오늘 아름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현판식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름재단은 한아름이 설립하고 TK그룹이 후원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그녀와 권지훈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어린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상진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친 미술계에 그녀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한아름은 2년 전에 겁에 질린 소녀도 복수심에 불타던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녀는 내면의 힘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미술계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예술의 가장 위대한 힘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름재단의 시작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차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아이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과 울림이 있었다. 객석의 한가운데서 권지훈은 무대 위에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얼음장 같은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얼음 왕자라 부르지 않았다.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세상 전체가 변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하는 소유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그녀가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기꺼이 하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재단의 첫 번째 공식 활동을 위해 한 보유권을 찾았다. 그곳은 권지훈이 고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자랐던 희망의 집이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름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바로 이 낡은 보육원을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시설을 보수했다. 한때 세상을 증오하던 반항기 가득한 소녀는 이제 자신과 닮은 상처를 가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거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에름은 갓 입소하여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 만났던 한강 변을 다시 찾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절망의 밤과는 달리 그날의 한강은 잔잔한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강변을 거닐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훈이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세상은 흑백이었어. 모든 것이 통제와 생존의 문제였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 내 세상에 색을 입혔어. 잊고 있던 감정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었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아름의 앞에 마주 섰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자로만 남고 싶지 않아.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눈부시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아주 특별한 반지였다. 심플한 백금밴드 위에 커팅되지 않은 작은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걸 흠이 많은 돌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이게 가장 완벽한 보석이야. 가공되지 않은 진짜이고 무엇보다 강하며 어떤 세공된 보석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당신처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가 사랑한 것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녀가 아니라 상처받고 아파했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본 모습이라는 고백이었다. 아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은 결혼이라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영원히 알아봐주고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는 그의 맹세, 그리고 그의 빛이 되어주겠다는 그녀의 화답.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해주는 영원한 치유와 공유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권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의 더없이 소중한 보물, 한아름. 그녀가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대답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 권지훈. 절망의 밤, 한강의 차가운 물결 앞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사랑의 약속으로 완성되고 있었다.